번째 파이널 1번부터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풀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개의 문제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한 내용들은 딱히 없었습니다만 아마 이 정답을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보기 가운데서 살짝 좀 거시기한 내용들이 몇 개 섞여 있으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좀 풀이해드리는 것으로 좀 약속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1번 정답은 우리가 쉽게 2번으로 갈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힌트라고 한다면 거기 제1조 제국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광무 황제가 즉위한 이후에 대한국 국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배경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1895년에 삼국 간섭을 통해서 러시아의 눈치를 본다라는 그 일본의 모습을 우리 그 명성황후께서 확인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러시아 끌어들이면서 살짝 좀 이렇게 일본 견제하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또 더럽게 바라봤던 일본이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을 벌이면서 이렇게 또 쓱싹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우리 고종 임금이죠. 그때는 고종 임금은 궁궐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 아관파천을 단행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 남의 나라 공사관에 숨어있다. 너무나도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죄다 모여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을 유식한 표현으로 환궁이라 그러죠. 환궁할 것을 막 요구하죠. 그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독립신문을 창간했던 서재필을 비롯한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이후에 돌아온 다음에는 이렇게 대한국 국제 같은 것들도 반포를 하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어떻게 보면 최초에 가까운 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인데 그 양전사업이라는 표현 이 양전사업은 이름표만 바꿔서 계속 나옵니다. 언제 나왔냐면 이 흥선대원군 때도 양전사업이라는 용어가 한번 나왔어요. 이 양반이 그 세도 정치로 인해서 완전히 작살나버린 그 조선의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을 한번 쓱 어루만지기 위해서 한번 토지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이후에 1910년대를 대표하는 토지조사 사업 이때도 다시 한번 또 나오죠. 한번 쓱 보는 겁니다. 우리가 수업 시작하면 출석부 한번 보듯이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역시 양전사업도 여기 있는 고종 황제께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1번 좀 보시면은 군국기무처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1차 갑오개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거는 군국기무처 바로 그 왼쪽에다가 화살표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직전에는 교정청이라는 기구가 잠시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이걸 잠깐 또 시계를 좀 뒤로 돌려보면요. 이거에 반대되는 약간 느낌으로다가 농민군 측에서는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라고 불리우는 자체 개혁 기구를 갖다가 만들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동학농민운동의 그 결과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교정청이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자면 문을 싹 열자마자 바로 샷다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군에 의해서 이거 다 박살나버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군국기무처가 등장을 한 겁니다. 여기다가 인물 한 명만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갑오개혁을 이끌었던 인물 김홍집 이 형님도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속 나오는 양반 아닙니까? 1차 갑오개혁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양반입니다. 그리고요, 3번에 여기 키워드가 꽤 나오죠. 지조법을 실시했다. 그리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했다. 그리고 해상공국 혁파. 이게 바로 갑신정변 당시에 있었던 그 개화파들이 부르짖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4번. 여기 좀 어려운 그런 또 용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통리기 무화문이라 그래가지고 또 바로 밑에 별기군. 이게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연도를 좀 알려드리자면요. 1863년쯤에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해서 세도정치 가문들을 다 박살을 내버리고 대략 10년 동안 자기가 권력을 잡고 좌지우지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73년 이후에 만들어졌던 그런 통리기 무화문과 별기군. 이건 약간 그 민시 세력이 이끌어 나갔던 그런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흥선대원군이 실각한 이후라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좀 만져드리겠고. 우리 그 다음으로 2번도 좀 보실까요? 요게 약간 조금 그 공부를 깊게 안 하신 분들은 헷갈릴 만한 소지가 있어요. 베이징 방면의 인사, 분열, 통탄, 어쩌고 쭉쭉 나오다가 마지막 줄 보시면 소집을 재창한다. 한번 모여보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요거 그 전문을 좀 눈에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요거는 수업 시간 같은 때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그런 지문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창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정확하게 연도를 또 말씀드리자면 1923년이었죠. 우리가 이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쌍하이에 딱 만들어진 이후 약 5년 정도 동안 이렇게 잘 드리블을 해나갑니다. 그 과정 속에 있었던 활동들 기억하시죠? 연통제 교통국 만들어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그리고 또 구미위원부에서 맹활약을 비슷하게 펼쳐나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치지만 별다른 결과물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 이승만 대통령이 위임 통치 청원서를 미국에게 이렇게 보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발칵 뒤집히고 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인데 아마 정답을 맞출 수 있다면 요거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풀이가 중요하겠죠. 2번 보실까요? 한국국민당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한국국민당은 우리 역사에서 정말 수많은 그런 횟수에 걸쳐가지고 등장을 한 그런 단체입니다. 35년에도 나오고요. 45년에도 나오고 87년에도 나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한국국민당은 35년에 김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한국국민당입니다. 그거에다가 35년 김구라고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동네에서 만들어졌냐면 항저우라는 동네에서. 그러니까 35년이면 김구가 폭탄 던진 이후에 도망 다니던 그런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시절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45년, 87년에 만들어진 것들은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죠.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 요거 언제입니까? 요게 40년 이후에 이후죠. 어느 동네입니까? 충칭이라는 동네에 자리를 잡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도 만들고 그런 활동을 펼치던 와중에 이 사람이 내세웠던 건국강령이었죠. 조소앙이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 같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던 것이 여기 있는 조소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 만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 시기와는 맞지가 않겠죠. 그리고 4번입니다. 파리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요거 좀 아마 본 수업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면 바로 떠오를 겁니다. 요때는 바로 여기에 걸쳐 있어야겠죠. 1919년에.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쓰실 게 있다면은 이 김규식이란 인물은 바로 신한청년당이라고도 하고 제가 당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네. 여기에 소속되어서 파리 강화회에 파견되었다가 그 파견되어 있던 그 와중에 여기 신한청년당의 리더였던 신규식이라는 인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흡수가 되죠. 그래서 신한청년단의 활동이라고 해도 맞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가볍게 1번으로 창조파와 개조파. 여기에서 창조파라는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 새롭게 다 때려부수고 출발을 하자. 바로 그 신채호 선생 같은 사람들이 제일 리더였고, 이 개조파 같은 경우에는 안창호죠. 야, 뭘 다 때려 부수냐. 이거 좀 개조해서 나아가자. 이런 두 사람들이 대립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좀 더 공부하실 분들은 요것도 있었죠. 현상유지파라고 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김구가 되겠습니다. 이분만 남았어요. 이분만 남아가지고 니들 그렇게 깝죽거릴 거면 다 나가라. 진짜 다 나갑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제가 본 수업 때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2번 문제 정리를 하고 정답 1번이고요. 네, 3번입니다. 지금 요거에 힌트가 바로 나와요. 일단 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체육관 그 짐이 아니라 황제가 자기 스스로를 낮춰 부를 때 짐 혹은 과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거 딱 보는 순간 그렇다면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이후란 얘기가 되겠는데 다 보시면 마지막 줄쯤에 보면 돼요. 황실 시위에 필요한 자를 빼고 모두 일시에 해산하노라. 그렇습니다. 이게 그 1907년에 있었던 정미 7조약으로 인한 군대 해산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로 가셔야겠는데 당연히 틀린 걸 좀 살펴봐야겠죠. 기억, 신돌석과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이 최초로 등장했다. 이건 우리가 1905년에 있었던 을사의병이라고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니은 보시면 끝났습니다. 이 단발령 딱 나오는 순간 1895년에 있었던 그런 또 내용이겠고 여기에선 당연히 을미의병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네. 단발령 실시, 위정척사, 올바른 것을 보위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는 그런 사상을 얘기하죠. 디귿과 리을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인물 한 명만 더 두 명 정도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3부 창의문에 보시면은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총대장에는 이인영, 이 사람이 나오면 바로 그냥 이런 내용 고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빠져나가죠. 그 이후에 그 자리를 대체했던 사람이 바로 허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으로 나오면은 좀 난이도가 낮은 거고, 허위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한다면 조금 좀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네, 그거 좀 구별해서 잘 공부해달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 4번으로 갑니다. 1903년 우리나라 공식 이민단이 이곳에 도착했다. 사탕수수 농장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등 다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키워드로 삼아야 할 그런 내용이 있다면요. 거기 그 넷째 줄에 보시면 사진 결혼, 제가 물론 이건 말씀 안 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있었던 한인 합성협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어느 동네냐면요. 결론부터 던져드리자면 하와이입니다. 거의 무슨 하와이. 예. 그리고 1번부터 좀 보실까요? 요거 약간 많은 분들이 틀리셨을 것 같은데, 우리 1번 하면은 한흥동, 한민족을 흥하게 만드는 동네란 뜻이죠. 바로 1909년에 북간도 지역에서 들고 일어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은 1909년에 북간도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우리 민족의 터전이었고, 두 번째로는 권업회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도 제가 그 수업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1911년 연회주라는 동네에서 활약을 한 단체입니다. 1911년 연해주, 러시아 땅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이죠. 경학사 부민단. 요거는 좀 쉽습니다. 요거는 1911년에 어디냐, 여기가 만주 지역에 만들어진 그런 동네죠. 요거 하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어떤 단체가? 신민회가 떠올라야겠죠. 그 유명한 이시영이라는 선생 일가가 건너가서 만든 그런 단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경학사가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신흥 강습소, 신흥 무관학교, 짠짠 레벨업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 동그라미 4번, 이게 정답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좀 쓰실 게 있어요. 일단 요 대조선 국민군단이 하와이에 있다는 거, 요거 하나 만지시고, 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이끌었던 리더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사람이죠. 네. 김용만이 아니라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들고 이끌어 나갔던 사람입니다. 1914년에 일이었죠. 1914년에. 참고로 이 박용만이 열심히 또 이렇게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가지고 인천에다가 학교를 만들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인천 하와이대학교, 인하대학교라는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이죠. 요거 약간 좀 지저분한, 더러운 문제입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그런 근거 문서로 바른 것을 골라라. 일단 그 1번 동그라미 보시면 이범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거기 이범윤이라는 사람은 거의 무슨 충무공 이순신 같은 느낌으로 수십억까지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바로 간도관리사 이범윤. 요거는 그냥 같이 세트 메뉴로다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도관리사 이범윤. 간도 지역에 관련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땡이고. 3번 시마네현 고시세 40호. 이건 딱 봐도 우리나라 아니죠. 일본 애들이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4번에 요 어윤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참고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 있다면, 지금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더 있다면요. 바로 일본에 1881년에 파견되었던 조사시찰단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네, 조사시찰단에 몸담고 이렇게 일본으로 쓱 건너간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이게 81년이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이거 제가 엄청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정, 요거에 이 사람이 가서 그 체결 현장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1882년이고, 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 시험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인물의 이력 같은 걸 딱 던져준 다음에 이 이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내역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이 양반의 좀 업적 아닌 업적 가볍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거기 서북 경략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서북 지역이면 당연히 여기 아니겠습니까? 간도와 관련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땡이고요. 정답 2번 대한제국 침령 제41호. 요거에서 우리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요거 하나 만지시고, 그리고 6번도로 넘어가 볼까요? 6번 보시면 일단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키워드가 된다면 임병찬이라는 인물이 당연히 키워드였었죠. 네, 임병찬에다가 체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임병찬, 이 사람이 이끌었던 부대 이름은 독립의군부라는 그런 타이틀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그 자매품 같은 느낌으로다가 같이 기억해달라고 했었던 내용이 있었죠. 바로 대한광복회. 이 두 개가 약간 그 성격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본 수업 때도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독립의군부 하면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약간 그 옛날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복벽주의를 내세웠던 고종 황제께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움직임을 보였던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대한광복회는 이제 끝났다, 공화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활동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들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원톱의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리더였고, 그리고 약간 그 이때는 레벨이 좀 낮은 사람이었었죠. 김좌진까지 바로 이 대한광복회의 멤버였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대한광복회는 대구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단체죠. 제가 또 이 지역을 갖다가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끔 또 역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동네 하나 딱 던져준 다음에 이 동네와 관련 없는 사건 같은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대구와 관련 깊은 사건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 바로 국채보상운동 당시에 여기 대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구절 공부하다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국채보상운동 1907년 대한매일신보와 함께 이렇게 활약을 했었던 내용 다시 한 번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뭐 계속 내려가 볼게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에 한국 침략의 부당성 밝히고 우리의 국권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 양반들이 그런 거 주장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실까요? 네, 니은 먼저 볼게요. 1919년 만주에서 일본 요인 암살, 식민지 파괴, 기관 파괴, 바로 딱 보는 순간 의열단이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밑에 김원봉이 작성한 조선혁명선언 아니죠. 이걸 갖다가 신채호로 바꿔야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니은이 틀려 먹었는데 왜 틀렸냐? 신채호로 바꿔야 합니다. 김원봉이 리더인 건 맞습니다만. 그리고 디귿 다시 볼까요? 김구가 193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침체기를 갖다가 이겨내기 위해 만든 그런 단체, 한인애국단이었습니다. 이 한인애국단에 대한 설명도 맞죠? 이봉창, 윤봉길, 각각 이 두 사람의 활약들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0년에 만들어진 요 군대가 뭡니까? 요건 우리가 한국광복군으로 공부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야 돼요. 한국광복군이고. 4번도 맞는 설명이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가 이게 수포로 돌아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7번을 좀 보시면은 요거 맞추신 분이 계시다면 진짜 공부 세세하게 잘하신 겁니다. 제가 더럽게 낸 거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일단은 뭐 대통령제부터 시작해서 주석 부수적제로 쭉쭉 가는 이런 내용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요 연도까지 여러분들께 제가 외울 것을 강조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흐름만 좀 잡아달라고요.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 니은과 디귿이 바뀌어 있습니다. 디귿이 앞으로 가야 돼요.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919년에 대통령제로 출발을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이 살짝 좀 전문용어로 삽질을 좀 하시니까 23년에 한번 모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대표회의였죠. 근데 여기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다 죄다 빠져나갑니다. 신채호, 이동휘, 안창호 다 기어나가 버리죠. 그 이후에 이런 선택을 합니다. 거기 니은과 디귿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무령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말고 국무령이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이것도 별로 신통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바꿨던 것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무위원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나아가 볼까? 이게 뭐냐면요. 학교 다닐 때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는 청소부장, 저기 앉아있는 친구는 오락부장, 막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명함을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 명함이 그럴듯하게 걸쳐 있으면 안 나가겠지 하는 생각에서. 하지만 나갑니다. 그래도 나가요. 그래 버리니까 32년에 결국 폭탄 던지러 간 겁니다. 네. 그거 하나만 가볍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더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더럽게 나오면은. 그리고 8번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다음 사건이 전개된 시기의 북한 대남 도발의 특징. 일단 뭐 정답을 말씀드리면 1번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울진 삼척지구에 무장공비 120명 기어 내려오고 쭉쭉 가죠. 일단 2번 한번 보실까요? 고도의 테크닉을 이용하는 국제 테러 수단. 요거는 우리가 80년대를 지칭하는 거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 유명한 83년에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87년 칼기 폭파 사건. 죄다 그냥 요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3번 보시면 3대 체제 강화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중간중간에 수업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대 세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똥땡이 3부자라고 해야겠죠.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이, 그리고 김정은. 지금 이 양반 이거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좌우지간에 요렇게 다음 아들에게 넘겨줄 때쯤에 갑자기 이 뽀글이 아저씨 딱 등장시키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새끼 어디서 기어 나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갖다가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유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빵 터뜨려 놔야 이 사람이 쓱 등장했을 때 북한의 인민들이 박수를 쳐줄 거 아닙니까? 아, 저 양반 하면서. 그리고 김정은 때는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연평도 포격도발까지 죄다 이 양반이 한 번씩 해먹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3번도 맞지 않겠죠. 그리고 4번, 대내외적 체제 위기를 핵개발 나오면 바로 90년대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에 나와 있는 설명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가셔야겠고,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게릴라 침투의 그런 뭐 확률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뭐 등등등 얘기 나오는데, 요건 우리가 그 김신조 121 사건도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실 수가 있겠죠. 네, 정답은 1번으로 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9번도 한번 좀 보실까요? 이게 약간 그 뒷파트죠. 일본의 역사 왜곡 파트에 등장하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뭐 칼을 찬 군인들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딱 봤을 때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구나 감이 오실 겁니다. 일단 요게 그 살짝 좀 지저분한 내용 중에 하나였고, 제가 예전 모의고사에도 한번 냈었던 적이 있던 그런 내용인데 정답은 4번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왜 4번인지 하나하나 좀 제가 좀 살펴봐 드리자면, 1번,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 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우리가 일본 정부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1번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일본 정부는 고노다마를 통해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현했다. 요거에 대해서 살짝 고개 갸우뚱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일본 정부 사과한 적 있습니다. 네, 고노다마 맞는 설명이고, 동그라미 3번,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쩌고저쩌고, 이게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모두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요 한일 청구권 협정이 언젠지 기억하십니까? 요게 그 1965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죠. 이때 있었던 한일 국교 정상화, 이때의 한 축 중에 하나가 요 내용입니다. 요때 다 해결됐는데 왜 이제까지 와서 찡찡거리냐, 이런 식의 그런 메시지죠. 일본 친구들이 말하기를. 근데 이 4번이 왜 틀려먹었냐면요, 지금 일본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 주도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법적인 배상 책임을 이행, 요게 틀려먹었습니다. 법적인 배상 책임을 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요,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적 차원에서 약간 그 자선 사업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 일본군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나 우리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법적인 배상 책임 요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나서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4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살짝 좀 지저분한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문제 10번 좀 넘어가 볼까요? 이게 살짝 좀 이것도 좀 뭐 어려운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884년에 벌어진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1번 좀 보실까요? 독일 부영사 부들러라는 인물이 떴습니다. 이 사람 뜨면요,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중립국론, 그것과 더불어서 사람 이름 한 명만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유길준이라는 이름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예. 약간 이 사람은 부주인공 같은 느낌이고 조연 같은 느낌이고, 부들러가 주인공이죠. 이 사람이 이런 의견을 내놓고 유길준이 같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1번도 맞고요. 그리고 2번,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응해서 영국 함대가 거문도 불법 점령, 이것도 우리가 갑신정변 직후에 벌어졌던 1885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공부를 하셨어야 정상이고, 우리 4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이 4번 텐진 조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본 수업 때 거의 뭐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 텐진 조약에다가는 그걸 또 써주시면 좋겠죠. 옆에다가 쓱 하신 다음에 10년 후 동학농민운동에 죄송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청일전쟁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 있는 텐진 조약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했었죠. 근데 3번이 왜 그렇다면 틀렸느냐. 이 조선상민 수juk 무역 장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 이거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거 청나라가 진압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나라 고맙다라는 의미에서 조총상민 수juk 무역 장정이 같은 해에 체결된 거니까 그래서 틀려먹은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11번. 어떻게 보면 그 역사 속의 라이벌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우리 1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김홍집과 김옥균, 이 두 사람에 대한 설명. 1번 동그라미. 이거 맞는 설명이죠. 김홍집 같은 경우에는 온건 개화파. 청나라를 조금 더 사랑했던 그런 인물이고, 김옥균은 일본을 좋아했던 급진 개화파.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2번 동그라미, 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속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우리 전장에서 공부했었던 그 창조파와 개조파, 그 두 리더들 간의 맞대결입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 세 번째 동그라미,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 지지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이승만과 김구는 한편입니다. 이 둘은 한 배를 타고 쭉 가다가 50총선거 요것 때문에 둘이 삐그덕거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은 땡이고, 요걸 갖다가 바르게 고치자면, 이 두 사람으로 바꿔야겠죠.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왼쪽, 빨갱이니까 빨간색 썼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승만, 그리고 뭐 김구, 이렇게 가야겠죠. 네. 같은 편입니다, 둘은. 네, 그리고 4번이죠. 네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두 분 간의 맞대결입니다. 일단은 뭐 4번은 맞는 설명이고, 경제발전과 독재 정치라는 이슈로 선거에서 맞대결을 펼친 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6대, 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씩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서 붙었다가 박정희가 승리를 거두죠. 네, 4번도 맞는 설명. 그리고 12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통일정부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거기 첫째 줄 끝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8도선을 100옷으로 일지언정 나 이 내 한 몸에 그런 안위를 위해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그 김구가 이야기했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타이틀의 연설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냐? 정답은 2번으로 가셔야겠죠. 이 1번 고르시면 좀 안 되죠.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 찬탁과 반탁으로 인해서 좌익과 우익이 대립되는 그런 상황 쭉쭉 이어지다가 미소공동위원회 한 번 딱 개최되고 그 이후에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그럼 투표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김구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설문 짠짠짠 읽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이니까 나로 가셔야겠죠. 정답 2번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13번 좀 보실까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거 정답은 1번으로 가셔야겠는데,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본이 보복을 하겠답시고 간도 참변을 딱 벌이죠. 그리고 간도 참변 벌이니까 안 되겠다. 독립군들이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 러시아 자유시란 동네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러시아 적군과 백군 간의 그런 또 무슨 운동회 같은 느낌 드는데, 둘 사이의 내전 속에서 우리가 피해를 입죠. 그걸 우리가 또 전문 용어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여기저기 도망치다가 한번 모이자라고 해서 리을 3부가 형성이 되고, 이 세 팀으로 싸우기에는 조금 좀 힘이 딸리니까 합쳐지자라고 해서 마지막 리을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합쳐지는 그런 상황까지. 정답은 1번으로 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14번, 제가 요거는 계속 이거 한 2번인가 3번 냈어요. 왜 냈냐면, 요 상서대전이라는 요 책 자체가 그 일반적인 그런 한국사를 공부해 오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생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제가 또 낸 겁니다. 일단 1번부터 보실까요? 동국문헌비고. 이거는 어떤 왕 때 쓰여진 거냐면요, 이게 영조 때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영조입니다. 네. 참고로 영조 그 이후의 왕들은 우리가 잘 안 배웠는데 어쨌거나. 그리고 3번 동그라미의 만기요람. 이거는요, 순조 때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네, 순조 때 쓰여진 책. 그리고 마지막 여지고 역시 이 양반도 그 영조 때 신경준이라는 인물이 뭐 썼다기보다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걸 갖다가 정리를 한 그런 내용이 바로 여지고입니다. 니은 요 상수대전은 우리나라의 역사책이 아니라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합니다만 짱깨 형님들이 쓴 책이죠. 상수대전. 요거는 동북공정이라고 옆에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동북공정과 관련된 그런 책입니다. 네. 참고로 이 상서대전은 역사적인 그런 신뢰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네. 15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요거 만약에 틀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요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왜 저기 항복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전쟁에 대한 그런 발언권이 없어질 것이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백범 일지의 일부분을 갖다가 내놓은 그런 내용인데 정답은 일단은 뭐 4번으로 가셔야겠죠. 국내 진공작전. 근데 1번 보실까요? 일본군에서 탈출한 학도병을 미얀마의 미군에게 파견하는 일. 뭐 요것도 했겠지만 여기 군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참고로 그렇게만.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조선의용대. 요거는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와 관련 없고요.
저 인민군과 관련 깊은 활동이니까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한 광복군지대를 중국군, 이거 딱 보는 순간 역시 중국군 아니겠죠. 그 황포군관학교에다가는 제가 이 양반 한 번만 좀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 제일 그 네임밸류가 알려진 사람이 바로 김원봉이라는 사람이죠. 제가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네. 김원봉. 15번 같은 문제는 다시 한번 틀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강력하게 드리면서 우리 16번 보실까요? 이건 쉬운 문제였습니다. 16번 한일국교 정상화 그리고 대통령 3선언법 향토 예비군 뭐 각각 65년, 69년, 68년에 벌어진 그런 일들인데 일단은 뭐 1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 이거 맞는 설명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 일이고 2번 정부가 적극 관여하는 정부 주도형 전략,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 때의 일입니다. 우리 4번 먼저 보실까요? 공업 발전을 위주로 함으로써 농업과의 불균등한 그런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970년에 새마을 운동을 펼쳐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4번도 맞는 말인데 이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미국의 무상 원조, 요거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무상 원조. 이게 정확하게 1959년까지 이어집니다. 전쟁 끝나고 난 이후부터. 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틀려먹은 거고요. 우리 17번 한 번 더 보실까요? 6.25 전쟁에 관련된 그런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거 정답은 3번. 미국은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맞게 돌아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내놨었던 상황이죠. 요걸 주장했던 건 북한입니다. 그래서 3번 땡이고. 동그라미 1번 맞는 설명, 2번도 역시 맞는 설명, 그리고 4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18번 한번 보실까요? 닉슨 독트린 쭉쭉 나오면서, 그러니까 냉전이 조금씩 녹아내려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반공이라는 걸 내세웠고, 두 번째로는 경제 발전, 요걸 갖다가 두 가지를 내세워서 앞으로 나간 사람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미국과 소련이 점점 화해 무드로 치닫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 지금 한계점에 이뤄가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상황이에요. 잘 안 올라가요. 그럼 남은 카드가 요건데 화해를 해버리니까 반공 카드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번에는 통일로 이용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 이후에 바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1972년에 7.4남북 공동성명으로 쫙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7.4남북 공동성명.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업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굳이 이 시간에 깊게 얘기는 안 하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왜 정답이 2번인지에 대해서 한 번씩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일부 군인들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요거는 우리가 1961년에 박정희가 막 등장하던 시기의 일이니까 그래서 틀린 거고, 동그라미 3번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워서 삼천교육대 만들었다. 요건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라 전두환 장군이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81년의 일이니까 틀려먹은 거고 80년, 81년. 그리고 4번 좀 보시면은 뭐 북방 외교를 추진했다. 우리가 북방하면 노태우 바로 떠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 땡이고요. 동그라미 2번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했다. 이게 바로 유신헌법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2번이 맞는 설명이죠. 네, 그리고 19번 문제로 갑니다. 요거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충분히 요것도. 자, 지금 1번을 보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헌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누구에 한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러니까 요건 바로 그 4.4.5입 개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큼은 대통령 선거에 무한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감엔 앞으로 일단 와야 되겠고, 두 번째로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파트에서 바로 얘기했었습니다. 1972년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그 이후니까 나가 또 그 뒤로 와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제6공화국을 살아가고 있는 그 헌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게 언제부터인지 기억하시죠? 1987년에 있었던 6.29 선언,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다, 정답 1번으로 가야겠고, 20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살짝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미얀마 폭파 사건,
전두환 대통령 때 일 아니겠습니까? 1번 보시면 강릉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 요건 우리가 1996년에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 땡입니다. 그리고 2번 연평도 포격 사건. 이건 우리가 그 MB 이명박 전 대통령 때니까요. 2010년의 일이니까 요것도 땡이고. 동그라미 3번. 요게 좀 더러웠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그 남북한 경의선 철도 복원 사업이라고 말은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슨 뭐 게임에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딱 클릭해버리면은 짜라라란 해가지고 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건물 만드는 거, 뭔가 이게 철도 까는 거 순식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이게 DJ 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합의를 합니다. 그 2000년에 있었던 그 6.15 남북 공동성명, 그때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그 당시에 야 하자! 경의선 깔자고! 씨발 거 약속 딱 한 다음에 그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서 노무현 대통령 때나 완공이 되어가지고 이게 흘러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DJ에 걸쳐서 노무현까지로 체크를, 이게 그 난이도가 정말 더러운 시험이면은 요거 용어 갖다가 장난을 칩니다. 우리 정훈 장교 같은 양반들이 요거 갖다 장난친다 그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발목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고 마지막 4번 동그라미 보실까요? 야, 그 전두환 하면은 뭐 사람 때려 죽이고 뭐 삼천교육대 짠짠짠 떠오르는데 남북 이산 가족 고향 이 방문이 사실상 처음으로 있었던 양반입니다. 예. 그래서 전두환 때는 동그라미 4번도 같이 기억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문제 1번, 그러니까 파이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난이도를 최대한 낮춰서 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아마 더러운 것들 많이 낼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모의고사 파이널 2번으로 또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